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소방 장비들이 집결한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소방 로봇의 배치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무려 3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3년 안에 찾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건보료, 환급의 모든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순찰차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시범 운영 중인 K 스마트 순찰을 통해 미래형 순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소방관이란 영화가 인기리에 방영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꼈고 저도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실제 이 소방관들이 화마와 맨몸으로 싸우는 그런 애환이 가득 담겨서 특히 감동적이었죠. 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열리고 있는데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30일까지 열리는데 부스가 보이고요. 우리가 낯익은 소방차의 모습. 그런데 좀 상당히 지금 소방차와는 모습이 다르고, 자, 저게 탱크처럼 생겼는데 무인 소방 로봇, 곧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소방견들의 모습도 보이죠. 화재 현장에서 맹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각종 장비들, 저런 장비들이 쓰이나 궁금하실 텐데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백기종 전 팀장께서는 30여 년간 경찰에 봉직하셨고 지금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로 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 자, 영화 소방관에서는 이 소방장갑 하나 제대로 된 거 보급받지 못하는 소방관들 얘기가 나오죠. 이번 대구 박람회에 이 고인이 되신 실제 주인공들이 기뻐할 만한 첨단 장비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소방청하고 공동으로 전시를 하는 이 소방 안전산업 그 전문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28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거를 보면 독일이나 영국, 싱가포르 같은 이 소방 기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기업체가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소방 그 고위급 관계자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이 한국의 소방 산업 그 어떤 기술에 대한 이런 전망도 하면서 또 이 427개 기업체가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1521개 부스를 선정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200개 해외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이 사실은 그 소방 관련한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굉장히 산업화 관련한 그런 어떤 기여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비전 제시도 하고 또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소방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인공 그 지능이 탑재된 AI가 탑재된 이 소방 기술력의 향상에 굉장히 기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소방 산업에 대한 발전뿐만이 아니라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 배양되고 고양되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 영국, 싱가포르 같은 이 소방 선진국에서도 왔고 몽골, 우즈벡에서는 이 박람회에 와서 뭔가 자기들이 가져갈 어떤 장비,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소방 로봇이죠? 예, 사실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서 이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꾸 나오고 중국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또 영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데 막 공개되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서 이제 단순히 산업용, 공장 등에서 하는 산업용 로봇은 익숙한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이 로봇의 용도가 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생긴 건 무슨 장갑차 같아요? 이게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는 저게 바로 이번에 이 박람회에서 공개된 소방 로봇인데요. 현대 로템이 갖고 있던 다목적 이 로봇차, 무인 차량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장갑차 느낌의 이런 차량형 그런 로봇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이제 부착을 해서 거의 물대포를 쏘네요.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원래 현대자동차가 소방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그러니까 계열사니까 여기에 이런 차량이 있고 여기에다가 좀 잘 적용을 하면 소방용으로 괜찮은 그런 장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공동 개발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격 방수포, 그러니까 원격에서 물을 이렇게 쏘는 물대포 네. 같은 거죠. 그런 어떤 기능과 여기에 또 자율주행 기능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인이니까. 알아서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지금 화재들이 대부분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번에 산불도 컸었고 이게 자꾸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운전하다 큰일 나요. 그렇죠. 그 연기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무인 차량이 들어가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또 빨리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단 4개 지역에 한 대씩만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좀 더 대량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될 어떤 좋은 소방 진압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 영화에 보면은 무너질 것 같은 데 들어가 있다가 희생되는 얘기 얼마나 그렇죠.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필요한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재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고 좁은 골목길, 소방차 못 들어가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들이받으면 나중에 다 또 무너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화재 현장이 좁고 구불구불한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이른바 괴물 장비도 선을 보였습니다. 어떤 건지 직접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진화 시연을 거쳐 22년 본격 도입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2세트 기준 분당 7만 5천 리터의 방수가 가능하며 이는 일반 펌프차 분당 1,000리터 기준 75대가 동시 방수하는 수준에 달한다. 방수포, 펌프, 트레일러 등 17대의 특수 장비로 구성된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수중 펌프를 이용해 주변 반경 2km 이내의 하천이나 호수, 바닷물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일단 설치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거대한 물대포를 화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낼 수 있어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다. 저 정도 물을 뿌려대면 뭐 웬만한 불은 다 진압이 되겠다. 정말 괴물 방수포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비 도입은 3년 전에 됐어요. 그 뒤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 화재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지요? 네, 지난 17일 오전 7시에 강주 금호 타이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최초의 소방은 1단계를 발령을 하는데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결국 2단계 발령을 했다가 오전 10시에 이 국가소방용 동원령을 발의를 합니다. 발령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인근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멀리 울산 같은 데에서 이제 국가 동원용 소방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예. 뭐 현장에는 보면 이제 그 고성능 화학차라든가 또 무인 파괴 방수팀, 조명팀, 심지어 이제 그 재난 회복 차량인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한 게 바로 이 대용량 방사 시스템,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거거든요. 저런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안에는 생고무, 불에 굉장히 잘 타죠. 그다음에 그렇죠. 화학약품에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대용량 방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진화가 쉽게 될 수 멀리서. 있었던. 그렇죠. 멀리서 불을 뿌릴 수 그리고 뭐 있죠. 인명이라든가 장비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장거리 그 방사포로 인한 화재 진압이 효과를 크게 봤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네, 엄청난 양의 물을 멀리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다가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뭐가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네요. 대용량포 이 방사 시스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흔히 뭐 불이 났을 때 축구장 몇 개가 탔다 이런 말들을 비유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방사포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소방 펌프차 한 대가 2,800리터 정도 물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이거는 두 기 합치면 7만 5천 리터. 이렇게 하면 합쳐서 약
이 소방 펌프차 26대가 한꺼번에 쫙 서서 물을 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소방차 26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26대가 동시에 출동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26대가 출동해도 아마 일렬로 쭉 서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이 대용량 방사 시스템 요게 이제 하나가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효율성, 생산성이 나온다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비 하나만 가지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지난 17일 날 그 금호타이 화재 사건 말씀하셨었는데 올 2월에도요 울산의 온산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요 대용량 방사포가 가서 현장에 가서 15분 만에 초진에 성공할 정도로 위력이 한마디로 좀 대단하다. 이렇게 장비가 좋은 게 얼마나 유효한지 그렇죠.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비빨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장비가 좋아야 돼요. 네. 뭐 면도칼 들고 싸우는 사람 앞에서 중식도 든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워의 화재 진압 장비도 있지만 기동성을 활용한 이 드론도 화재 현장에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이 드론이 있던 시대와 드론이 없던 시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는 영화의 고전 사운드 오브 뮤직 첫 장면이 줄리 앤드류스를 하늘에서 찍잖아요. 이게 헬리콥터가 찍은 거예요. 바람이 너무 와가지고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가 찍습니까? 드론이 아주 스마트하게 찍죠. 자, 소방관들이 접근하기 힘든 화재 현장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소방용 드론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115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집중적으로 7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고중량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 조류 이제 그 참사라든가 그다음에 산불 등의 그 지형이 굉장히 그 안 좋은 곳에서 드론 활약이 이제 좋기 때문에 문제는 최대 100kg 이상을 탑재하는 그런 AI 드론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잔불 진화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를 공중 촬영을 통해서 발견을 해내고 구조를 한다든가 잔불 진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항에서 예전에 우리 무한 참사 사건 났던 것처럼 이런 예방에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올해 집중적으로 70억을 투자해서 드론 개발을 하는데 2027년까지 115억 사실은 저는 예산이 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의 그 무한 참사로 인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세계적인 그런 어떤 비판이 컸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화마가 휩쓸고 가면 인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없어집니다. 이른바 초토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드릴 건 좀 드려야 합니다. 전체적인 화재 진압 장비를 사들일 예산,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늘었죠? 예,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백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좀 아쉽죠, 아직은. 일단 앞서 우리가 봤었던 세 가지 사례, 그러니까 즉 무인 소방 로봇이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나 소방 드론이나 이거 보면은요, 다 이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일단 좀 생각보다 안 늘었네요. 예산이 늘긴 늘었어요. 사실 20% 가까이 늘었으니까 적은 건 아닌데 보세요. 이 1,200억대 정도에서 이제 1,500억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사실 저기에서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세 배 이상 정도는 돼야 아무래도 그럼요. 좀 의미 있게 올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표는 이제 개인들의 보호장비 예산인데 앞서 영화 말씀하실 그 때 장갑 없어주잖아요. 그런 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개인 보호장비 예산은 600억 정도 되니까 전체 예산 한 3천억 정도에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소방관들 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하는데 장비 문제에 대한 비용도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늘어나는 건 다행이긴 한데 늘어나는 폭이 좀 더 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질 좋은 외제 소방 장갑. 너무 비싼 거는 엄두가 안 나. 그런데 후배들에게 사주는데 돈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걸 부인 모르게 팀장이 주머니 돈 털어 사주는 그 사정을 보고 제가 참 욕도 많이 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최근은 좀 나아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게 현장에서 이제 수사 파트장을 할 때 강력 사건이 발생해서 이 팀원들을 지방에 출장을 보낼 때 사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장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늘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관서에서 이제 팀장이나 수사 파트장들이 그런 경비를 좀 부담하는 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소방은 이제 중앙 소방 장비 품평회를 10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장에서 이 화재 진압을 하는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착용을 하는 이런 제품들이 안전하고 또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 소방대원들 현장에 투입돼서 진화하는 소방대원들이 입어보거나 착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이 품평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여기를 통과하는 업체가 또 다시 응찰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특히 이 방화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2개밖에 경쟁 업체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중앙품평 평가회를 거친 이후에는 무한체제 경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유리함이 있냐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착용하거나 그다음에 진압을 할 때 화재 진압을 할 때 굉장히 부상을 덜 당하고 이런 부분에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 간에 담합이 안 되는 무한 경쟁 체제가 훨씬 현장에서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 유리하다. 또 가격대도 상당히 또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소방청에서는 연 1회 하던 걸 지금 2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낫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그다음에 착용성 이런 문제에 좀 더 복합적인 그런 효과나 효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장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쓰는 사람의 역량도 역시 중요하죠. 소방관들이 요즘 즐겨하는 도전,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네, 가볍게. 네, 바지 아주 가볍게 입으셨고요. 네, 어깨끈까지 완벽하게. 네, 천천히. 네, 침착하게. 네, 한 손 완료. 네, 여기서 안 남았습니다. 네, 벨트로 해주시고. 여유가 있으시네요. 자, 철봉에 매달려서 방화복 입기. 발이 절대 땅에 닿으면 안 되고 오로지 양팔의 근력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남녀 평등 얘기하잖아요. 소방관들 뽑을 때도 이제는 곧 남녀 구별 없이 체력 기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사실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는 남녀 구분하지 않는 대응 능력이 이제 요구되는 거거든요. 불이 남자 여자 가려서 그렇습니다. 덮치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작년도에 소방 측에서는 향후에 2027년부터 적용할 생각으로 남녀 구분하지 않은 체력 검정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단 오르내리기, 또 소방하우스 끌고 당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중량 무거운 물건을 들고 버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체력 검정을 통과한 그런 부분을 필기시험 이후에 이제 우수한 사람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체력 검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현장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이 구조 능력이라든가 대응 체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신체력 향상에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 2027년부터 적용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 채용 면접을 할 때 인성이나 체력에 대한 중점을 점점 에스컬레이터화하는 이런 채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차등을 두려면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이를테면 행정직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등을 구현하되 그렇다면 분야에서는 차별을 둬야 된다. 그게 싫으면 남녀는 똑같이 어떤 시험도 같이 봐야 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산업도 이제는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죠. 예. 요즘에 K 뭐 유행이지 않습니까? K만 붙이면 다 돼요. K 조선, K 방산, K 이제 엔터테인 등. K 소방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소방 쪽은 지금 사실은 선진국들 쪽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소방산업 사업체가 10,000개 정도, 종사자 18만 명 정도 되는데 매출 규모 19.4조,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뭐 그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도 늘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일단 선진국하고는 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의 측면은 또 중국 쪽하고 또 차이가 좀 네.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치 웬만한 우리 제조업 수출 품목처럼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너트크래커 형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도 역시 소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잠깐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소방청이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좀 보고를 하고요. 이런 정책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방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하고 제품 개발도 촉진하고 등등등 이런 거를 통해서 소방진흥정책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매달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환급이라고 하죠. 이거 아시는 분은 또 드뭅니다. 받아올 돈 300억 원을 훌쩍 넘네요. 이게 1년치도 아니고요. 2023년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만 환급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환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게 2023년. 2023년이요. 327억 원. 큰 돈이죠. 그러니까 1년 연간으로 따르면 거의 이제 한 400억이 넘어서 5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좀 추정이 되긴 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 돌려받을 돈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많이 냈거나 또는 냈는데 잘못 냈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냈을 경우 이게 쌓인 게 이만큼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저조차도 이게 제가 이 받아야 될 환급금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이걸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더 내게 이제 그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도 높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이제 직장을 잡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 냈던 개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낼 경우 이거를 이제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환급 받는 건 좋은데 요즘에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피싱 사기들이 또 있다고 많아요. 그러는데, 그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직접 가는 게 불편하시면 이 온라인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환급 신청 진행이 가능하죠? 일단은 뭐 당장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나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앱이 하나 있고요. 그 앱의 이름이 더 건강보험이고요. 이건 들어가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보시면 되고 또 그거 하나는 내려받으면 돼요. 예,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을 들어가서 환급급 조회 신청 메뉴를 이제 클릭하면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0이 나올 거고 어떤 분들은 상세 내역이 안내가 된다. 이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0이 나오면 받을 게 없는 거고요. 상세 내역 안내 이런 표시가 나오면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나오면 어디 그 길거리에서 돈 줍는 기분일 테니까 해보세요. 네. 어차피 제가 다 낸 돈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입력하면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이건 온라인 얘기고 이게 좀 불편하시거나 좀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공단 찾아가시면 되니까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거 시한이 있죠? 예, 3년까지 해서 그 3년 안에 신청을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그냥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내에 나중에 확인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앱 내려받아 확인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다가 액수가 크든 작든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0은 확인하시면 그냥 또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보료를 안 낸 사람들에게도 환급 혜택이 돌아간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에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좀 유연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를테면 그대로 그냥 법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가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혜택을 좀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최근 4년간 한 4천여 명 금액으로도 한 40억 원 정도에 가까우니까 오, 굉장히 큰 많아요.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이 나라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건강보험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그 체납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지난해만 1,008명, 1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당되는 체납자들이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즉각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일대에 로보캅이 떴습니다. 이게 뭐 영화에 나오는 로보캅은 아니에요. 바로 첨단 장비로 무장한 경찰들을 말하는 겁니다. 드론, 입는 로봇 등으로 하늘과 강, 육지의 3차원 스마트 순찰을 하는 이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안전드림 324 드론 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갑으로 무장한 영화 속 로보캅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저분들 잔뜩 뭔가 몸에 이 차려 입었잖아요. 이게 로보캅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K스마트 사실은 치안 그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인데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육강공이라고 하죠. 육지는 그 에어럽을 소위 그 로보캅처럼 그걸 몸에 착용을 하면 저 왼쪽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갑이나 권총이 3kg 정도 되는데 이걸 하루에 형사기동대 같은 경우는 2만 보를 걷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신체 그 기능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되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럽을 착용을 함으로써 치안 활동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웨어러블 장비를 한 로보캅 경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한강 위에서 그 순찰정, 소위 그 강 주변 그리고 이 강 위의 투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그 재난 강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고를 대비한 이 쉽게 말하면 판독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순찰정이 이제 도입이 되는 상태.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뭐 투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이게 발견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그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또 하나는 공중에서 드론입니다. 어떤 거냐면 열화상 감지 기능이나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돼 있죠. 이러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걸 30m 이상을 낮게 떠다니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소위 말하면 범죄를 찾기도 하고 또 그 구조자, 요 보호 대상자를 또 찾아내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현역 계실 때는 저런 로보캅은 없었을 거고. 전혀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보행 로봇이 저 경찰분들이 몸에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입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 입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착용을 하고 잠금 장치를 하게 되면은 자 사실 저게 지금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kg 정도의 무게가 있는데 저걸 착용하게 되면 12kg으로 8kg이 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보통 평상시 계단을 올라가는 형태인데 두 계단을 올라가도 평상시 이 아무런 무게를 느끼지 않는 형태로 올라가는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부분들이 이 치안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진 환경입니다. 지상 순찰을 하시는 데는 전기 자전거도 활용을 한다. 자, 왜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일까요?
일단은 한강 같은 이런 데 요즘에 자전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다니까 이제 부딪히는 사고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순찰도 도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는 아무래도 덩치도 있고 또 뭐 연기도 좀 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 저분들이 경찰이네요. 예. 저는 뭐 이 사이클 하시는 분이 알았는데. 예. 그리고 또 순찰이라는 게 뭐 잠깐 운동하다 또 얼마든지 쉬고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야 한다는 특성상 그냥 일반 자전거라면 이게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정기 자전거는 그런 피로감 없이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한강 지역 같은 이런 데를 순찰하는, 즉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니기도 애매한 이런 데 순찰을 돌 때 이 정기 자전거를 활용하면 경찰들이 피로감도 훨씬 더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순찰을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에도 좋겠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강 위에는 순찰 정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순찰 정만 떠다니는 게 아니죠? 네. 강 위에는 순찰정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순찰 수상 오토바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교나 이 서강대교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야간 시간 같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주간에도 이 숲풀 지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강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3차원적인 그 체제에서 이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시민의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확보에 주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오토바이는 좀 작고요. 순찰정은 크고. 자, 드론이 같이 다닌다고요? 네. 예, 드론은 어떤 경우냐면 무전이 탑재된 상태에서 드론하고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지상에서 발견하는 요 구조 보호 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쉽게 말씀 하나 사례를 드리면은 이제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돗자리를 깔아놓고 PC를 훔치는 거를 드론이 실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걸 순찰정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또 순찰정이 뭐 강변에 있는 오. 그런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GPS로 위치 딱 찍어주면 순찰정에서 내려서 그렇죠. 꼼짝마.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좌표 찍기란 말도 있죠. 그렇네요. 나쁜 의미로 쓰면 안 되지만 예, 한강 경찰대를 주제로 한 드라마도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아주 이 한강에서는 사건 사고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빨리 가냐, 속도가 중요냐면 작년에 연간으로 한강경찰대 쳐서 처리한 112 신고가 3,400여 건, 3,500 가까이 되는데 좀 많네요. 화면에 나오죠. 이 중에 80%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거의 하루에 10건 꼴 그렇죠. 아니에요? 365일을 따지면 10건 꼴 되는 거죠. 이게 참 한강경찰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많더군요. 이게 아무래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다루게 되면 좀 긍정적인 위주로 다루고 재미있는 위주로 다루겠습니다만 미화하죠. 예, 실제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 이런 거는 뭐 한강경찰대 그 드라마에서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변사체 인양 이런 것도 좀 꽤 많고요. 많겠죠? 예, 그다음에 밤에 이럴 때는 또 치안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강경찰대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강에 망원, 이촌, 뚝섬, 광나루 등 4개의 센터가 있고 관할 지역이 41km가 넘으니까 상당히 좀 넓은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명구조, 실종, 수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는 그냥 뭐 경찰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한강 경찰대에 근무하는 분들은 보통 경찰들이 좀 아니더군요. 그러면 안 뭐, 되겠죠. 예, UDT, 뭐 해병대, 뭐 수색대 이런 좀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수영도 잘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 같은 거에서 이제 한강 안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갔을 때 이 한강 안에가 깨끗한 맑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럽죠. 예, 유속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한강 경찰대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이 한강 드론은 동시에 수십 개의 현장을 포착합니다. 이미 서울 여의도 불꽃 축제장 한 100만 명 넘게 모이잖아요. 그게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 이 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현장을 포착하는 거죠? 네, 사실 여의도에 보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00여만 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가 무려 200%가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드론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열화상 감지기가 탑재된 이런 드론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작은 움직임, 이상 행동 징후를 보이는 용의자라든가
그다음에 구조 대상자 숲을 속에서 이제 누워 있는 경우에는 이 평면에서 볼 때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드론이 30m 정도 떠다니면서 한강 수상 이쪽에서 이걸 발견해내고 그다음에 또 이 드론이 순찰정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자, 열상 장비로도 네. 보면은 밤에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게 활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숲을 속에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조난자가 열 화상 감지기로 측정이 되면서 그래서 또 순찰정이 통보를 해가지고 구조해내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보고 아니까 그렇죠. 살릴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이제 그 구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케이스 스마트 치안 이런 어떤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찰들은 이 가족 단위 이 시민들에게는 매우 공부가 됩니다. 그런 경찰을 직접 보는 어린이들에게는 현장 공부도 될 것이고요. 일단 멋집니다. 그래서 K 스마트 순찰 시민들도 일선 경찰들도 반응이 좋다고요. 예, 말씀 딱 하셨습니다. 애들 입장에서 때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 드라마에 나오던 거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호감을 좀 줄 것 같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저 잘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도감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범죄를 하려고 하는 의도나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강이나 이런 어떤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하면 안 되겠는데 걸리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그냥 바로 덜미 잡히죠. 아예 이제 예방 차원의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는 이런 경찰들 입장에서 했을 때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체력 부담 이런 것도 많이 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자신들 스스로도 사실 경찰도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이 더 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의도 일대에서는 지금 시범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하고 바로 이제 본격으로 넘어가겠네요. 네, 난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범 순찰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뭐 그 한강공원 축제라든가 또 특히 한강공원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기별로 볼 때 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 대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동 순찰팀 30명을 또 특별 집중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전 예방 그다음에 범죄 발생 시 검거하고 또 신속한 이 피해가 있을 때는 신고를 통한 연계해서 형사들이 또 수사를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입체적인 그런 수사 상황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또 여의도역 일대 보면 무빙워크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있죠. 이런 부분도 치안 사각지대로 보이는 야간 시간에 이 30여 명의 이 순찰 반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범죄 예방과 진압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낮 12시부터 이 밤 10시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강은 밤에 위험합니다. 저도 밤에 갔는데 아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범죄나 여러 가지 사고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나왔지만 드론은 이 실종된 사람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두운 밤에도 첨단 장비가 있어서 실종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나간 73세 노인이 4시간이 넘게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당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 상황. 이때 충남경찰청 드론 수색팀이 투입됩니다. 실종 수색의 스페셜리스트 드론 수색팀은 현장에 도착하여 당진경찰서 수사과 직원들과 함께 실종자의 예상 동선을 확인한 후 곧바로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비행을 시작한 지 30여 분이 지날 때쯤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마을을 살피던 드론이 열화상 반응을 보이는 형상을 발견합니다. 해당 위치로 달려간 경찰관들은 수로 안에서 떨고 있던 실종자를 발견했고 실종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예능 하다 보면 밤에 뭐 해루질 하러 나가고 밤에 뭐 하러 나가는 거 보고 따라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조수관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에서 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밤에 드론의 빛으로 갯벌에 고립됐던 시민을 구조를 했다고요? 네, 경기도 옹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 0시경이 넘었던 데인데 사실 썰물 밀물 이 조립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많죠, 그런 사람.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사실은 조개를 캐다가 이 밀물이 오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한 상태에서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을 띄워서 찾게 된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배로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확인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갯바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고립돼 있고 또 한 사람은 들어오는 밀물에 이 구조를 기다리는 형태가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해경에서 이 드론에 주는 정보로 출동을 해가지고 그 구조를 해가지고 구조 당시에 경찰관 얘기에 의하면 저체온증을 호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이 드론이 고귀한 생명을 구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드론은요 산행 갔다가 실종되거나 고립된 분들 찾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죠. 그러면 전에도 한번 치매 환자가 나중에 찾고 보니까 산속에서 발견됐다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불과 사흘 전입니다. 천안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거는 근데 이번 사례는 남편이랑 그 아내가 둘 다 이제 60대 노 부부죠. 이분이 이제 산행을 갔다가 어머니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매일 다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뭐 다들 뭐 별 신경을 안 썼던 모양인데 어머니를 못 찾으니까 이제 뭐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아들이 했고요. 근데 또 마침 이 어머니가 파킨슨 병계 사상 치매 환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서둘러서 경찰들도 이분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때 이제 드론을 띄운 겁니다. 뭐 드론만 띄운 게 아니라 60여 명의 인력에다가 이 드론 그다음에 이 채취견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그 개까지 이렇게 전장에 총동원을 해서 예. 다행히 만 24시간이 거의 뭐 다 될 때쯤 조금 안 돼선 시간에 숲을 사이에서 이 인상착의를 이제 아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경찰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그걸 딱 이 드론이 포착을 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건강에도 문제 없이 이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다 큰일 당했을 그렇죠. 겁니다. 이 드론은 아주 광범위한 그 지역을 수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속하는 데도 이용하다고 합니다. 뭔지 보시죠. 지난 5월 23일 범죄 지역지인 둘레길 순찰 활동 중 양귀비로 추정되는 의심물체를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양귀비 30주를 압수하고 해당 경찰서에 인계하였습니다. 백 교수는 특히 그 현역 때 강력팀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 양귀비를 경찰에서는 앵속이라고 합니다. 저거 걸리면 크죠. 얼마 전에는 30주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양귀비 밀재배 하다가 드론이 적발했다고요? 네, 그 경남 사천 해양경찰서에서 이제 실적을 올린 부분인데요. 이 양귀비를 키운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드론을 키워서 해안가나 도서 지역을 계속 정밀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 드론 촬영을 하나 어떤 게 좋으냐면은 촬영한 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정밀 감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도서 해안가 지역에 촬영한 부분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뭐 11곳에서 237포기 정도가 많은 거죠? 네, 이 키워지고 있는 걸 밀경작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은 돼서, 거죠? 예, 이걸 현장에서 이제 채증을 하고 모두 증거 채집을 해가지고 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양귀비 같은 경우는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로 이 최대 이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로 법을 모르고 키웠다 뭐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안 걸 되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 양귀비는 바로 아편이 됩니다. 대마초하고도 다른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네요. 계절의 여왕이라지만 날씨는 여름의 여왕 같은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 합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